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김진기 기자입니다. 자, 북미 회담이 하루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동당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예정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시간이 일찍 도착할 것으로 현지에서 당겨지면서 저희 돌직구쇼도 평소보다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북미 회담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채널A 하태원 부장, 박소영 기자, 그다음에 김배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후에 베트남에 도착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밤에 베트남에 도착을 합니다. 이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은 아마 내일 예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 동당역에는 전 세계의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베트남의 동당역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미 레드카펫은 깔려 있는 상황. 어제부터 베트남 동당역의 준비 상황은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후에 저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도착하면 이 레드카펫을 밟고 환영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트남 당국에서 성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동당역에서 내려서 열차에 싣고 온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 벤츠풀만 가득 차량을 타고 베트남의 하노이까지 차량으로 또 이동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A는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길목마다 중계 차량을 또 베트남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 그리고 저희 채널A와 쭉 시청하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동덕역에 내려서 자신의 1호차로 환승을 하고 1호차를 타고 하노이의 호텔까지 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우리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휴대폰 공장도 위치하고 있고 또 호치민 주석의 묘역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곳을 경유할지 꽁꽁 베일 속에 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을 가게 될지 호치민 주석의 묘역을 참배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이미 그곳에 중계 차량을 배치해 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게 된다면 그 모습 여러분들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초등학교 아이들로 보여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서 저 앞을 전용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 베트남 국기와 또 북한의 인공기를 들고 환호를 하는 인파들도 이미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태원 부장 특별히 모셨는데 베트남이 어제부터 특히 이 동당역에 성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초등학교 시절에 연도에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갈 때 연도에서 여러 환영 인파에 동원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꽃을 많이 흔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저 레드카펫으로 이제 잠시 후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릴 텐데 23일 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23일이었으니까 무려 3박 4일 동안 66시간 기차를 타고 이제 드디어 땅을 밟게 되는데 자, 동당역에 먼저 처음으로 내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의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사실은 참매 1호기를 타면 4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그렇죠. 굳이 열차를 타고 65시간을 걸려서 왔단 말이에요. 네, 베트남 입장에서 58년에 김일성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이 내렸던 곳과 거의 비슷한 정도 형식의 그런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런 성대한 지금 비상대 환영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김영주 의원님 또 이 동남아 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그때 당시 2번씩이나 베트남을 방문해서 특히 베트남 전쟁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었던 김일성 주석에 대한 기억 또 그때 대한 향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 성대한 환영 행사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57년부터 이렇게 수교가 됐는데 58년에 특히 이제 말하자면 호치민 주석이 먼저 평양을 갔었고 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이제 58년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초기에 북한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계가 끊어졌다 붙었다 했습니다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말하자면 진빚을 갚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 루트 자체가 사실은 3.1운동 우리가 100주년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도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한, 장사 이쪽이 사실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어떤 항일운동의 역사 풍경일 수도 있고
또 중국의 발전하는 상을 사실은 찬미 1호라고 하는 인류신 과거 소련제 비행기보다는 좀 안정되게 예. 둘러보면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비행기가 운전하는데 안전할 수는 있지만 운행을 하는 그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보안 증민 측면에서 아마 기차를 타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면요. 지금 베트남 관리들이 부지런히 레드카펫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비가 좀 내렸어요. 근데 저 레드카펫에 약간 물기가 있는 바람에 그걸 그렇군요.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 레드카펫을 다른 사람이 밟는 것도 아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밟기 때문에 혹여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불상사라도 있으면 외교 참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베트남으로서는 좀 막기 위해서 그렇죠. 분주하게 물기를 치우는 모습까지 목격이 됐다. 어쨌든 무장한 군인들이 지금 화면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 베트남 동당역을 에워싸고 철통 경호를 하고 있는데 박소영 기자,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이 전용 열차가 베트남 동당역과 인접해 있는 역을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죠. 네, 바로 중국 접경지, 국경 지역이죠. 베트남과 국경 지역에 있는 핑샹역에 지금 역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전 한 10시 반쯤에 아마 이 동당역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핑샹역에 8시 15분쯤에 도착을 했어요. 예. 중국 핑샹역에서 베트남 동당역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8시 15분에 도착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는구나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 40분 뒤니까 적어도 한 9시 전후쯤에는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긴장된 상태고요. 지금 취재진들도 지금 예상보다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지금 다 긴장한 가운데 지금 동단역이 취재진들도 가까이 접근이 안 돼요. 취재진들도 그 동당역 앞에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다 이거 카메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떨어진 곳에서 지금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곧 도착할 것 같아서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레드카펫도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정비하는 모습 그리고 조금 전에 베트남 정부의 이 마이티엔둥이라는 장관, 총리실 장관도 도착을 해서 지금 김정은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베트남 측에 이제 장관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 지역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늦어도 15분 안에 박 대변인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겠군요. 그럼요. 이제 베트남 국경을 사실상 들어온 셈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8시 58분, 59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지만 베트남은 지금 6시 59분, 58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군인들, 그다음에 의장대, 학생들 이런 걸들을 다 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베트남 측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맞춰서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애초에는 국빈 방문이라고 그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국빈 방문에 준하는 공식 방문인 걸로 확인이 된 거 보면 그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의 차이는 사실은 의전 프로토콜상 차이밖에 없거든요. 지금 의장대 사열까지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베트남 측에서 배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산부 요인들 그다음에 국립묘지 뭐 이런 데를 꼭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과 별개로 자유롭게 김정은 위원장이 동선을 짤 수 있도록 북한 측을 굉장히 많이 배려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는 이 검정색 정장 차림에 그리고 까만색 서류 가방들을 든 건장한 남성들이 지금 환영 인파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아마도 경호 인력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저 사람들은 이미 한 사흘 전에 이미 하노이에 도착해서 하노이 곳곳을 살폈고 동당역 가장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리는 동당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 검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지금 마지막 동선을 체크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요. 저 가방은요. 보통은 저런 이제 경호 인력들이 저 가방을 쫙 펼치면 저게 서류 가방이 아닙니다. 서류가 안 들었다. 저기 총을 쏘게 되면 예. 바로 저게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총알이 막히는 예, 만찬 만약에 가방이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경호 장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해 장막, 인간 방패로 불리는 뭐 보위부 방패 요원들을 항상 대동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베트남 당국도 오늘은 보안에 유독 신경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베트남 현지 시각으로 6시를 좀 넘은 시각, 이른 아침부터
비도 오는데 지금 일찌감치 잠을 깨고 일어나서 동원이 된 거죠. 줄을 서서 어디론가 지금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호 차량을 타고 이 동당역 인근을 벗어날 때에 이제 양쪽에서 사실은 에워싸고 환호성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베트남 쪽의 어떤 설계, 베트남 쪽의 배려가 좀 반영된 학생들의 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베트남 현지 날씨에 대해서도 좀 해외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인 박사도 베트남 방문했을 때 딱 이런 날씨였다면서요? 네, 한 겨울이었던 2월 정도에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날씨로 치게 되면 가을 정도 날씨가 됩니다. 베트남 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울 것으로 생각하고 긴팔을 안 갖고 왔다가 한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정도 날씨도 춥다고 베트남에 있는 현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죽 점퍼를 껴입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오전 굉장히 이른 시각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다 긴팔을 입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나와서 베트남에서 최대한의 환영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가 아주 가성비가 좋은 국가에 대한 최대한의 홍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것들의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그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경제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효과를 거뒀는데 특히 베트남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오게 되는 이 장면을 연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베트남이 이뤄내게 되는 관광 등에 대한 경제 효과는 또 상당한 부분을 얻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 베트남 현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의전을 다 갖춰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지금 아마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대, 지금 양쪽에 서 있는 의장대가 연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곧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도착을 하면 지금 베트남 의장대가 연주를 시작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아마 30분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그 행사를 보고 그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온 그 1호 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할 때는 저렇게 양쪽에 저렇게 시민들이 다 서 있잖아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동당역에 도착을 하면 하노이까지가 한 17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가는 길이 다 통제가 된 상태입니다. 170km여서 우리 기자단이 이동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통제가 된 상태니까 2시간 정도 걸려서 하노이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의 연주도 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도착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최종 리허설을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을 해서 전용타를 타고 이동하는 이동 동선도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서 그래픽화해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예상 이동 경로 함께 좀 보시죠.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인 벤츠 풀만 가드에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했다라고 저희가 또 얼굴로 또 귀엽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동단역에서 1호차를 타고서 국도 1호선을 타고 갈 예정입니다. 전용 차량 이동 시 하노이 시내까지는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예측했냐면 교통이 통제된다는 가정하에 저희 채널A 취재 차량이 이 동선 그대로를 한번 어제 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좋기 2시간 30분에서 2시간 50분,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 더 빨리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 내려서 1호차를 타고 이 국도 1호선을 달리기로 선택한 배경에는 그 1호선 인근에 주요 장소들이 위치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좀 저희가 특정을 해봤는데 먼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박장이라는 지역, 김정은 위원장의 1호차 밑에 있는 지역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북한군 병사의 묘지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이죠. 박난이라는 지역에는 우리 삼성전자의 휴대폰 공장이 있습니다. 하노이로 가는 길목에 박장과 박난 이 두 곳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하태원 부장이 예상하시기로는 박장과 박린 두 곳을 다 들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상하면 이제 2시간 내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예상이 실력이 나오는 거죠. 실력이 나오는 거죠.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66시간이나 달려왔고, 물론 김정은 전용 열차량이 굉장히 초호화 시설에 굉장히 편안한 시설이긴 했지만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의견은 일단은 현장으로 하노이로 바로 가서 하노이에서 예. 여장을 푼 다음에 다녀도 오늘 일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일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움직여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들리는 모습은 연출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노이에 도착을 했는데 첫 번째 이미
공식 환영 행사를 한 다음에 중간에 삼성전자 공장이나 이런 데 가는 모습은 약간 의전에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식 자기들 참모들이 이미 다 기다리고 있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여장은 일단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중한 예상을 한번 해보고. 예,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이 어디를 들릴지는 전 세계에 누구도 맞출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저희 채널A 중계차는 그 두 곳에 모두 다 가 있다. 네. 가면 좋고 제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생각에는 예. 어쨌든 하이노이의 한 40분 거리에 박장성이 있거든요. 예. 가는 길목이라면 말하자면 이제 베트남 참전 북한군 묘지 정도는 들를 수 있지 않느냐. 예.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라든지 하이픈의 완성자 자동차 공장은 공식 일정이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말하자면 산업단지를 시찰하는 정도에 할 수 있는데 내일 있을 어떤 트럼프 오늘 저녁에 있을 때 일정을 앞두고 다양한 어떤 현지 산업단지를 둘러보는 건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가는 길에서 거기 벗어나지 않는 방리는 좀 벗어나 있다고 보면 박장선은 딱 40분 거리예요 하노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한정 같은데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놨으면 굉장히 땅이 넓은 곳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정도는 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박장 조심스럽게. 정도는 가는 길에 그냥 길목이다. 네, 박정호 대변인도 정말 이 부분에는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한마디만 김영재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약간 수정을 좀 하고 싶은 느낌이 생겼습니다. 예, 하태원 부장 수정.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자, 워싱턴 DC나 전 세계를 가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한국전 참전공사 기념비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긴급 수정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대륙을 통해서 열차를 타고 가고 베트남에 이제 첫 입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베트남과 중국이 물론 서방 세계 우리나라도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가깝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혈맹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대륙을 거쳐 왔으니까 베트남 지금 열차 내려서 박장에 있는 북한군 참전군 요지에 참배를 하고 베트남 일정을 시작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미 지금 동당역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그리고 폭발물을 사전 감지하는 보안 절차도 이미 마친 것으로 현장 취재 기자의 전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는 것 빼고는 아직까지 백지 상태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를 둘러볼 것인지 저희가 그것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예상 방문지 1순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린선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휴대전화 1억 5천만 대를 생산하고 현지 직원이 10만 명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 규모의 좋게 수배는 되는 인원을 또 삼성이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꼭 빠질 수 없는 가보고 싶은 위시리스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하이퐁 지역 산업단지도 아마 방문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는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LG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전자의 통합생산 공장도 바로 하이퐁 지역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첫 완성차 생산 공장인 빈페스트, 원산 신의주의 개발 모델이기도 하다라는 이유로 아마 이곳을 방문할 가능성도 현재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예상 후보지. 호치민 주석의 묘역. 여기는 사실은 꼭 가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그 정통성을 잇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전 세계, 특히 베트남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호치민 주석의 묘역을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혈맹 관계를 보여주는 취지로. 다만 이 호치민 묘역을 오늘 언제 방문할 건지 그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주 의원과 또 하태원 부장이 예측을 했던 박장성 북한군 추모비 이곳을 방문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건데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셨으니까 정상의 외교 수행에 있어서 우리 군사들의 묘역을 방문한다라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와 같이 혈맹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87명의 조종사를 파견을 해서 베트남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해서 베트남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너희와 같은 편이고 우리는 혈맹이라는 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꼭 순방지에 국군 참전비 그다음에 묘지가 있는 곳을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와 달리 지금
그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한 170km 정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상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차량 대열이 형성이 되고 거의 대부분 그 최고속도로 달리면서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호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중간에 박장성에 있는 북한군 묘지를 참배하게 될런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작년 연말부터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MR로 봤던 그 마이바흐 그 풀만 가드 그 외에 또 마이바흐 풀만 가드가 아닌 짧은 S600을 또 구입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과연 지금 동당역에 있는 그 까만 벤츠 차량과 예, 지금 보시는 이 까만 벤츠 차량들이 아마 지금 스탠바이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네요. 예. 열차를 타고 올 때 다시 풀만 가드를 실어서 본인이 어떤 차를 타게 될런지 그리고 차량 대열을 어떻게 구성할런지 이런 것도 좀 볼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예, 박정환 대변인이 잘 아시지만 지금 보셔도 같은 색의 검정색 벤츠 차량이 서너 대가 지금 후루룩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 또 두세 대를 싣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차량을 세 대, 네 대, 다섯 대 많게는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 그게 이제 어느 차에 정상이 탔는지에 대해서 위장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량을 서너 대 이상 같은 동선에 배치를 해서 어느 차량에 정상이 탔는지를 위장하기 위해서 똑같은 차량을 만들죠. 그래서 차량 대열을 만들어서 가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사격이나 포격에 대해서 대비하는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차량 대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들도 복수의 차량들을 보통은 동원하는 편이죠. 그럼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이동을 할 때도 물론 2대 이상의 복수의 차량을 이동을 시킵니다. 예, 지금 이 검정색 의전 차량들이 이 동당역 역전 바로 앞에 스탠바이를 한 것으로 봐서 이제 5분 상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CNN 방송도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CNN 방송 화면도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현재 최종 경호를 점검하고 있다라는 현장에서의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임박이에요. 네. 지금 이제 내려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베트남 측에서 최고의 말하자면 방문을 하는 어떤 그 고위층 인사들이 접견을 하고 네, 김창선의 모습이 보이네요. 김창선, 김정은의 집사 김창선의 모습도 지금 목격이 되고요. 네. 거의 다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차량 동선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거예요. 아까 CNN 얘기를 하셨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좀 전에 메릴랜드주죠.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 1을 타고 한 1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1시간 전에 이제 하노이발 비행기에 몸을 실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오전 도착, 밤 10시 반경, 한국 시간이죠. 10시 반경이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하노이에 몸을 도착을 하게 되고 이제 내일 예. 본격적인 외교전의 서막이 오늘 지금 김창선 집사의 입모양과 손짓을 보니까 뭔가를 지금 베트남 당국에게 항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레드카펫을 좀 이쪽 방향으로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확실히 양팔을 좀 쭉 뻗으면서 베트남 당국자에게 뭔가를 좀 문의하는 모습인데 직선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카메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정확하게 똑바로 뻗어 있는 라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필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꼭 레드카펫이 똑바로 안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또 김창선의 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뭐 또 집사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좀 어필하는 것이 좀 주의 환기를 위해서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저 안쪽에서 뭔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1호차가 도착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보이는데 아직까지 모습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비행기에서 내리는 거와 달리 열차에서 내리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예. 좀 전에 보였던 것처럼 베트남 현지 경찰 차량 그 뒤에 약간 미니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츠 차량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 주요 수행원들이 아마 하차를 다 해서 자리를 다 잡고 버스에 탑승한 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서 최종적으로 차량 승차해서 바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이제 플래시가 터지고 열차가 도착을 했더라도 주요 수행원들이
먼저 하차를 해서 내리는 장면을 보고 나면 이게 다 정리된 이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사유를 받으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지금 됩니다. 이제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도 현장에 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의전이 아닌데 지금 실제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김혁철 네. 대사마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네. 전원이 출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은 지금 모두 다 동당역으로 와 있다라는 네.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지금 김정은이 탄 열차가 아직 동당역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 있는 기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아직 열차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김창선이 계속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북한 측이 경호원도 한 지금 30명 정도 지금 동당역 앞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북한 측 경호원들이 이미 먼저 고려항공을 타고 1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 중에 일부인 30명이 지금 동당역 앞에 와 있고요. 북한 측 경호원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탄 경호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키가 190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으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차를 타면 같이 차 밖에서 뛰면서 경호하는 모습으로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경호단이다라는 모습. 동당역 현지에서 모든 게 준비가 되면 아마 열차에 사인을 보낼 겁니다. 통상의 경우 우리 정상 같은 경우도 그 도착하는 공항의 현지 상황이 준비가 될 때까지 사실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회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그 현지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가 굉장히 늦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일정 기간 정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현지에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사인을 주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가 동당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저희 그 중계 카메라에 그 호위사령부 부사령관까지 나타났어요. 마지막 김정은의 방패 역할을 자처했던 호위사령부 부사령관도 보였고, 그리고 김창수 부장의 모습도 보였고, 김혁철까지 지금 다 확인이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임박해서 동당역에 도착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현재 가능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호텔, 한 가지 좀 외교적으로 좀 이례적인 일이 지금 발생해서 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호텔 건물에 미국 기자단의 프레스센터까지 함께 마련됐다. 보통 오다 가다 그러면 미국 기자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외교 의전상 하태현 부장, 네. 일종의 결례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일단 정상이 묵게 되는 호텔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기자단과는 분리해 놓는 게 상식이죠. 상식이죠. 저도 많은 해외 출장을 다녀봤지만 정상이 묵는 숙소에 같이 묵어본 적은 없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베트남이 어떤 형제 우위를 다하면서 최대한 어떤 의전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숙소를 배정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최악의 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이 묵는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멜리아 호텔이죠. 멜리아 예. 호텔 전체를 통째로 자기들이 접수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국력의 아픔 같은 걸 느꼈을 법한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요. 미국 프레스센터 쪽에서 먼저 미국 기자단 쪽에서 백악관이 배정한 프레스센터가 이미 입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 쓰기 때문에 나가달라, 이런 어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당초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멜리아 호텔로 확정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이 주요 장소로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담장으로 이제 메트로폴 호텔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조정을 북한 측에서 원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지금 프레스 센터가 차려질 정도의 같은 건물 안에 있다라면은 뭔가 북측과의 조율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미국의 프레스센터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같은 호텔에 있다는 것이 뭔가 양해가 되고 조율이 된 상황일 사전 수도 조율될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을 보게 되면은 당해치기 회담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발표 없이 북한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원맨쇼를 하듯이 전 세계의 언론을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 대한 매체들이나 세계 외신들의 반응들은 썩 좋지가 않았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서 어떤 성과를 자아냈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들이 피력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인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외신에다가 어떤 성과를 도출했는지를 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불신들을 자아내고 있는 터라 여기에 대한 성과들을 미국 언론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주 만약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의 조율이 됐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메리아 호텔에 미국의 프레스센터가 차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이 될 수도 있는 대목이라 과연 내일이나 모레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워낙 이례적인 상황인지라 저희들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멜리아 호텔이 확실한 것은 저희가 취재를 다 했는데 그렇다고 미국 취재진의 프레스센터도 현재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멜리아 호텔 7층에는 미국 기자들의 프레스센터가 그리고 그 호텔의 22층 프레지던트 로열 스위트 실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현재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김정은, 미 취재진,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두 가족이요. 오다 가다 만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묵고 있는 한국 기자들의 숙소 바로 위치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으면 박수영 기자 올라가 보지 않겠어요? 올라가 보죠. 당연히 인터뷰하겠죠? 올라가죠. 엘리베이터도 같이 쓸 수 있고, 자 기자가 7층에 묵고 있는데 22층에 김정은이 있다면 당연히 22층 눌러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취재진도 항상 이렇게 멜리아 호텔에 들려서 21층, 22층 지금 눌러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1층에 갔을 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호원들의 멘트까지 다 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오늘 저희 취재기자가 멜리아 호텔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17층부터 22층까지 쓰거든요. 근데 이 17층부터 22층까지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그 예. 버튼을 검정색 그 막으로 아예 막아놔서 접근이 안 되게 누를 수 없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국내 기자들이 하도 누르니까 그 못 누르게 막아놨다. 아마 미국 기자들이 오면 더 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걸 아예 막아서 접근할 수 없고 올라갈 수 없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작은 화면으로 멜리아 호텔 저희가 22층을 누르고 올라가 봤더니 경호원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내려가라고 하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찍었고 잠시 후에 이 영상과 육성 목소리도 생생하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상의 영역인데 김병민 박사가 미국과 북한이 사전에 같은 호텔을 쓰는 것에 대한 조율 가능성, 취재진과 김정은의 정상 만약에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어린 시절을 스위스에서 또 영어로 수업을 받았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로드먼과도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까지 혹시 기대해 볼 수 있을런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1차 정상회담에 비해서 양국가 정상이 묵는 호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예. 한 10km까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라든지 이쪽 그 언론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김정은과의 취재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까 김병민 박사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익스큐즈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출돼도 상관없다. 한 번쯤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이든 오늘 저녁이든 사실 트럼프가 이 멜리아 호텔에 와서 두 정상이 프레스센터에 들어올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그리고 영어로 같이 토킹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만방에 이런 어떤 국제화된 말하자면 북한 지도자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자문위원인데 탁현민 자문위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열차 동선을 보고서 엄청나게 극찬을 한 부분이 오늘 기사화돼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북한에도 탁현민이 많이 있다라면 가장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프레스센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들어와서 영어로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바 연출을 하고 쇼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된다면 북한도 정상국가다라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언뜻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역시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떤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성과를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성과물이 비핵화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바라는 게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그런 장면이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회담이 성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의전의 모습에서 그다음 깜짝 쇼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문제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굉장히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굉장히 이제 파격에 파격을 더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요. 조심스럽게 보면은 이제 보통 정상의 해외 순방을 갈 때 제일 먼저 숙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방탄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보고요. 두 번째는 외부와 격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점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걸로 추측이 되어 있어서 저 호텔을 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회담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7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가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도 상상은 해봅니다만 사실은 현재 백악관이 준비한 프레스센터가 있고 베트남 측이 준비한 또 프레스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느 프레스센터를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마 그 성공적인 회담이 이루어져서 그 국제사회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비를 한다면 사실은 7층에 마련된 백악관 프레스센터보다는 베트남 측에서 준비한 우리 기자도 포함되어 있는 서방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그 대기하고 있는 그 프레스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죠. 더 높은 가능성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비핵화 여부를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얼마나 협의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본질이 아닐 수 없는데 지난 싱가포르 1차 북미회담에 대해서 많은 평가는 기대반 못하다.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게 없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이런 냉정한 평가가 뒤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무엇 하나 구체적인 진전된 협의사항이 없었던 최악의 평가다라는 외신의 논평도 있었을 만큼 1차 북미 회담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과연 이 같은 부담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오늘 내일 만나서 이 북한을 얼마나 비핵화시키는데 끌어낼 수 있는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받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과연 북한 입장에서는 김병민 박사님,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아이들까지 핵을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했다곤 하지만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말을 믿는 사손 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비핵화하기보다는 갖고 될 수 있으면 내가 핵을 몰래 갖고 있는 것 이게 최고고 핵을 없애더라도 하나씩 좀 감질나게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받아내는 게 원할 것 같아요. 네.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든 핵을 손에서 떼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바로 오늘 회담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사전에 기대감을 상당히 낮춰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영별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미국 측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지만 영별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폐기가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 뒤따르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고와 검증을 받아들일지가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조치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북한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영변 핵시설까지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과연 그 성과에 대해서 조금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있고요.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 당국도 우리 정부 당국도 이미 다 너무나도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말고 사실은 북한이 여기저기에 은닉해 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게 바로 핵리스트 아니겠어요? 추가적인 핵리스트에 대한 신고와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를 거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과연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일부 폐쇄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는 건데 과연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그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건 상응 조치입니다. 예. 그 상응 조치의 핵심은 첫 번째 적대 관계 해소가 있겠지만 진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거거든요. 제재 좀 풀어달라.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되는 과정에 남북 경협으로 우리가 떠안게 되는 모든 부분들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잘 보게 되면은 기념주화가 발행이 되는데 그 기념주화에 현장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과 대한민국의 국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상응 조치를 남북 경협으로 사실상 우리에게 부담이 좀 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려가 나오고 있죠. 우려를 지울 수가 예.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얼마나 피력하게 될지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만 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금관산 관광도 해주고 개성공단도 다시 재개해주고 철도 도로도 깔아주는 것 그 비용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ICBM만 없애는 선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만 좋은 선에서 합의가 되고 결국 미국이 북한에게 제공하는 당근과 핵이라는 부담만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
이게 사실은 최악의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글쎄요, 갑자기 갑툭 튀라고 하죠. 갑자기 예. 툭 튀어나온 말이 한 사흘 전이죠. 나흘 전에 백악관에서 이 협상에 가장 정통한 당국자 입에서 동결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 어떤 겁니까? 무려 25년 전이죠. 1994년도에 제네바 협상을 할 때 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동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선이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개념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 정도가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다라고 이미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어떤 급진적인 확실한 fully verified 된 그런 비핵화는 기대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베트남과 중국 접견에 있는 핑상역을 지나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에 대한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한 모습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박수현 차장이 예측하기로 그리고 저희들이 다 모두 예측하기로 지금 이렇게 핑상역을 벌써 8시 50분, 9시쯤에 지나쳤는데 원래대로라면 벌써 도착을 하고 남았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저 전용 열차가 도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뭔가 외교적인 어떤 의전 절차가 좀 아직은 동당역 쪽이 좀 미흡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 피샹역을 지나간 게 8시 15분쯤입니다. 피샹역에서 동당역까지, 베트남 동당역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래 9시쯤에 도착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한 30분 정도 더 시간이 지난 건데 9시가 지난 이후에 아까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고 했던 김창선 부장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혁철 등등이 등장을 했는데 그걸 보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속도를 좀 늦춰서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김창선 부장 등이 의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 아까 김창선 부장이 레드카펫의 위치도 조정을 하고 또 베트남 당국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잖아요. 아마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마 얘기가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특별 열차 같은 경우에는 시속 한 65km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열차보다 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결정은 됐겠지만 공개된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욱더 정확할 것 같아요. 과연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평양에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까지 오는데 65시간 그리고 돌아가는데도 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베트남에 체류하는 시간도 한 4박 정도 있는다면 평양을 열흘간 비워두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좀 계산을 쭉 해봤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하고 나서 평양을 비웠던 적이 과연 최장 시간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봤는데 지금처럼 열흘간 평양을 비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번이 장기간 평양을 비워두는 게 처음이다. 그런데 하태경 부장 잘 알겠지만 북한의 지도자들은 평양을 비우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운 때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은 늘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죠. 김정은 같은 경우는 열흘을 그냥 이번에 비웠다. 네. 잘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 집권 초기에 정말 미친 듯이 예. 사륙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별들을 붙였다 뗐다 그런 기간을 무려 한 3년간 가지면서요. 내부에 있는 어떤 김정은의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었다라고 보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공통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최룡해 넘버2라고 하죠. 최룡해 부위원장 많이 남아있는데 그 두 명 역시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지금 넘버1이 나가 있는 사이에 딴짓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항상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게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를 통해서 견제하게 만드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 리설주 여사도 이번에 같이 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명이 남아서 평양을 든든히 지키고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을 통과하면서 계속 현지와 연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계속 거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떤 자신감 그게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저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66시간,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을 좀 끌고 있고 지금도 9시 도착 예정이 지금 30분 이상 지연되면서 전 세계 모두가 베트남 동당역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방 세계에는 이런 사인을 주고는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북한 내부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평양을 떠나면서 내가 떠난다는 거를 알리고 일단은 알리면서 중국 내륙을 쭉 통과하고 지금 베트남에 가서 이제 국빈 방문에 준하는 여러 행사들을 할 텐데 이 화면들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곧 다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일부 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향후 제재 완화 이후에 있을 북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북한 주민들한테 하나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은 이미 나로서 모든 것이 정리됐다. 체제가 안정이 됐다라는 자신감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장기간 북한을 떠나 있어도 우리 그 북한이라는 북한 주민으로서의 나라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정상적인 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해서 보여주려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모두가 이 북미 회담에 대한 잘 됐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감을 갖는 것과 또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한 것은 또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데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평양 회담 때 묵었던 백하원 초대소의 소장을 또 숙청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뭐랄까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회담에 나오고 또 비핵화에 대한 어떤 비핵화의 길로 성큼성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백화원 초대소 소장을 채용하거나 고모부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이복형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군사도발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필요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평화의 길로 자꾸 번영의 길로 나오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상황이라든지 김정은의 어떤 독재 체제의 문제점들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무장 해제하는 것은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예,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도 그 부분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이번 회담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좀 한번 기대와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김병 박사님.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열렬하게 박수와 환호만 보내는 것은 위인마저 환영대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박수를 보내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의심의 망원경을 들이대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행보를 보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쇼와 이벤트적 측면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진정한 비핵화의 기회로 나서게 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경제 번영의 기회로 나서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이벤트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준하게 되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우리가 쌀다미 전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잘라서 협상하게 되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를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쇼와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나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김일성 주석만 하더라도 베트남까지 열차를 타고 가지만 김정은 위원장처럼 무식하게 60시간의 열차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베이징까지 열차를 타고 가서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전용기를 빌려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오게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극대화된 이벤트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장치들을 심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쇼와 이벤트에 능한 사람입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핵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이끌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처해진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이고 2020년 재선에서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북핵을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핵을 단순하게 미래핵을 폐기하고 동결하는 수순에서 접근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면 나중에 결국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미래 속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의 길에 나서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진정성을 좀 보여줘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뭐 우리 김종인 박사님이 우려하는 바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다 아마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 측에서 좀 정리를 해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내일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긴 만나는데 내일은 저녁 만찬을 가질 예정이고 공식 회담은 28일에 두 정상의 공식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을 백악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두 정상의 만찬, 그리고 모레 28일에는 두 정상의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라는 예정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분께서 뭐 자신감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자신감 있는 김정은이라면 뭐랄까요, 평양보다 몇백 배 잘 사는, 북한보다 GDP가 정말로 몇백 배 높은 대한민국의 발전된 경제의 상징, 삼성전자 공장을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난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가보겠다,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도 들어오겠다, 뭐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일정이 너무나도 긴 하루인데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으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9.19 때 이제 우리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었던 일정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재벌가들이 모두 다 동행을 했었죠. 그때 북한 관계자들이 입만 열면 이구동성으로 했던 게 우리 위원장 동지께서 당신은 꼭 데리고 오라. 그 대상이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니었겠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그렇죠. 당신은 꼭 데려오라고 했다.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이라는 글로벌 그룹이죠.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쥐락펴락하는 글로벌 그룹, LG라는 그룹, 현대라는 그룹, 이런 그룹들이 경제 협력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허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가서 나쁠 백해무익이다. 아니요. 나쁠 게 한이 없어. 뭐라고 반대로 말해요? 백익 무해죠. 무해다. 백익 무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가서 아마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아직까지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북한 쪽에서 어느 쪽에서도 이 공장을 방문한다는 어떤 예. 노티스도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탑시크릿이기 때문에 저걸 알고도 얘기 못합니다. 얘기 못해줘. 그럼 더 얘기하는 진솔하게, 순간 큰일 납니다. 더 진솔하게 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삼성 가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오는 게 그렇게 꼭 반가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베트남에 지면 되지. 굳이 개성에 지어서 혹시 또 남북관계 틀어지면 개성공단 문 닫히면 물자 갇히고 손해본 일 우리가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물론 뭐 때문에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프레임은 아니지만. 어떤 정치 때문에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프레임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신한반도 체제, 그리고 그 개방이 됐을 때 북한 시장에 대한 선점 이런 걸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게 북한 시장이라는 게 개방됐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만은, 문제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근본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그 의제는 동시에 나와 있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섣불리 너무 많은 기대감만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우리가 평생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좀 감안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반도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는 이끌어갈 주체라고 계속 강조는 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이 물론 한미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되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맞이하고 있는 걸로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어요. 근데 혹여라도 지금 현재 사실은 예. 청와대와 정부 외교부를 제외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한 정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일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도 좀 고려를 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심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향후 있을 한반도의 그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 박수를 보낼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북한의 이 만남,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만남을 가장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사람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2차례 이상 이미 만났고 판문점에서 벌써 2번 만났고 평양에서도 1번 만났기 때문에 공식 만남만 벌써 3번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북한에게 권유했던 것은 서울로 오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청와대는 계속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있었고 아마 오늘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번 북미 회담이 잘 성사돼서 비핵화 조치를 가시화시켜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남북관계에 정점을 찍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욕심, 열망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번 북미 회담 성과가 시원치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어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서울 답방이 가시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보니까 원래는 27, 28 이틀 동안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있었지만 하루 일정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전날 저녁에 만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빕니다. 오늘도 지금 베트남이 현지 시각으로 우리보다 2시간이 빠른 상태, 2시간이 더 늦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 도착해서 하노이를 들리고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남거든요. 내일까지 있는 시간 동안 아마 이틀 동안의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건 핵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제 완화 조치에 대한 일부의 조치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에 대한 북한의 이 개혁개방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될 법한 내용들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경협관계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자 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반반 정도의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갈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에 나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각도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국내에 있는 여론들을 추스리면서 다양한 시각들을 두루 포용하면서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이 훨씬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는 발언이 리성건의 발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조금 전에 이런 속보가 나왔어요. 뉴스 자막이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미 북 간의 종전 선언 가능성이 있다. 어제 김의겸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청와대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중국을 끼지 않고 미국과 북한 차원에서의 종전 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태훈 부장, 이게 사실은 얼마나 미 북 간의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좀 점치십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저게 가장 큰 화두였죠. 저게 이제 곧 될 것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 쪽에서 저 종전선언 저거 하면 뭐하냐. 저게 우리가 비핵화하는 거에 대한 등가성.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하는 거에 비해서 종전선언을 해주는 건 가격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딜을 할 수 있는 흥정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종전선언은 너무 좀 싸다는 거죠.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금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그래도는 그 종전선언이라는 게 결국 평화 협정으로 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정치적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까지 거 좀 해줘. 그리고 나서 그러면 북한이 좀 호의적으로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그러면 북미 관계도 술술 풀리고 결국 비핵화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어떤 누누이 강조해오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와대의 어떤 기대가 조금 들어갔다고 보는 부분이 맞을 거고요. 과연 저 부분에 대해서 그 패키지 안에서 북한이 이것도 포함되는 패키지를 큰 패키지 안에서 저 종전선언이 들어가면 북한도 아주 환영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거 하나만 주는 것으로 비핵화해라. 몇 명까지 다 해체하고 검증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좀 구미가 당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과연 북한이 원하는 대로 줄 것인지, 제재 완화죠. 제재 완화, 네. 어느 정도 제재 완화를 줄 것인지 북한은 아마 요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은 최소한도로 핵 폐기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회담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바와 요구하는 바가 상충하고 있는 회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회담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회담 장면을 떠올리게 됐는데 박정화 대변인 두 정상 간에 오롯이 둘이 만나서 배석자 없이 뭐 이야기를 하는 모습.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영어로 뭐 산책을 하더라, 뭐 이런 카더라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두 정상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청와대에 또 보좌관이셨으니까 대통령의 참모셨으니까 혹시 참모들끼리 사전에 그런 이걸 협의를 합니까? 내가 오늘 단둘이 정상들끼리 만날 때 내가 좀 세게 얘기할게 미국 대통령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논의를 합니까? 정상에 따라서 좀 뭐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떠셨어요?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논의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이제 독해 시간을 가지면서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는데요. 예. 그때는 그 상대 정상의 뭐 취미가 뭔지 습성이 뭔지 최근의 관심사가 뭔지 가족 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다 검토를 하고 이 중에서 그러면 1차 우선순위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그럼 실무적으로는 그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냐? 그럼 이 부분을 내가 딱 집으면 이 일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들어가죠. 아마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저기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그 도보다리에서 그 단둘이서 단독 회담을 하는 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신경 쓰면서 그리고 저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오갔을 텐데요. 그 얘기들이 얼마나 어떻게 진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보면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저런 두 사람 간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을 믿어달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때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을 우리는 아직 못 믿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 회담 내용이 사실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두 사람의 머릿속에 그리고 아주 최측근 참모들만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말하면 김정은도 본인의 참모들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특히 배석자들 없이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해결 지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제재 완화라든지 아니면 핵 폐기 정도 화끈하게 정상과 정상이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아마 숱한 독해 시간을 아마 김정은도 갖지 않았을까 평양에서 평양 참모들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양국 간의 비건과 김혁철 사이에 수차례 만나왔기 때문에 의제가 거의 조율된 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막판에 한두 개 가지고 어떤 서로를 가늠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생각 외로 사실은 지금 트럼프 그 협상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흔쾌히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둘이 서로 배짱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잔머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통 크게 내가 이거 해줄게를 김정은이 먼저 하고 말하자면 오히려 저기 트럼프의 하답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치밀한 작전을 구사하지 않을까. 다른 의제는 이미 딱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의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기본이고 그다음에 기본이고. 뭐냐 석유까지 얻어낼 수 있느냐 혹은 단기간에 가장 가능한 경제 제재 내가 만약에 NPT에 가입한다 그러면 트럼프 뭘 줄 것 같냐 이런 디베이트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청와대가 계속 얘기하고는 저 북미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말의 좀 불안감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빅딜, 스몰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스몰딜에 대한 우려를 미국 조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종전선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좋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숨은 그림을 찾아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향후 있을 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핵 동결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핵을 가진 상태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남북 간의 그 제재 완화를 통해서 경협을 한다.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사실은 저 청와대 발표만으로는 사실은 불안한 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점이 있고 지나치게 청와대가 너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은 종전선언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종전선언을 하든 평화협정을 하든 지금 있는 북한의 핵을 어디까지 없애느냐면 사실 저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둘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였다. 또. 근데 저게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하원을 잃었잖아요. 하원을 잃으면서 얼마 전에 우리 그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우리 초당적인 국회의원들이 갔을 때 펠로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북한 못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합의해도 돈을 주는 건 의회야.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 당신이 지금 국경에 장벽도 못 세우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저렇게 막 합의를 해왔는데 우리가 돈 안 주겠다 하면 당신은 일 못하니까 북한하고 똑바로 협상하시오. 이게 우리 정부에 던진 메시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가기 전에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영어 두 단어입니다. No rush. No rush. No rush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벌써 한 며칠째 한 30, 40분 반복하는데 결국 그런 국내적인 상황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정말 일사천리로 되면 정말 좋겠죠.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는 입장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3차 정상회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건 제가 지금 초치는 거 아닙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건 오히려 실망이 커질 수 있으니까 단계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찬찬히 지금 벌써 3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4년, 5년 안에 끝낸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재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NPT를 북한이 다시 가입하다 손 치더라도 그거 이미 북한이 다 과거에 했다가 다시 탈퇴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비핵화로 갈 길은 상당히 멀다. 아마 이번 2차 북미 회담에서 그 무엇이 논의되든 완벽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 네.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저기 비 맞고 지금 구슬비가 계속 안개비처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 초등학생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게요. 지금 벌써 2시간 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네, 안 김정은 비들어요. 위원장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지금 김철규 부사령관이 계속 경호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언제까지 거면, 점검할 건지. 네, 하지만 북한 매체에서도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서 군분 초초를 쪽에서 대외 활동을 하는 최고 영도자의 충정이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까지 지금 일일이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다음에 사후에 보도를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충정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북한에서도 뭔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으로 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좀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베트남의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 보이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뭔가 지금 공연을 연습하고 있는 모습, 한국어로 우리말로 인사하는 것까지 아마 연습을 했다라고 저희 취재 기자가 확인을 한 바 있는데 참 저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누가 오는지도 잘 모르고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열심히 지금 준비하는 모습도 저희가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저희 중계진의 카메라에 포착이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저 안에서 동당역의 안에서
굉장히 막바지 의전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만 저는 현재 의전 분위기를 좀 전해주고 작업이라기보다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보슬비가 잦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요. 북한 시스템에서 충분히 그게 상상할 수 있는 비가 오는데 굳이 내리시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일찍 가봤자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정들 논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사실 근데 베트남의 아열대성 기후를 고려한다면 비가 언제 그칠지는 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과연 언제까지 열차에 있는 게 더 답답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전 세계적인 기대감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가짜 김정은 위원장으로 유명한 하워드 엑스 이 배우가 사실은 베트남에 가짜 도널드 트럼프를 대동하고 이번에 도착을 해서 또 이 외국 언론과 함께 인터뷰를 했었던 영상도 저희가 한번 보도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확인된 소식에 따르면 이 가짜 김정은 위원장으로 유명한 하워드 엑스가 이분이죠. 베트남에서 추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가짜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김정은을 연기한 가짜 김정은만 현재 베트남에서 추방이 됐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조금 전에 이 가짜 김정은 하워드 엑스를 인터뷰를 해봤는데 나만 추방한다는 것은 북한이 아직 아량이 좀 적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혀 이 유머가 없는 국가임이 확인됐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닮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닮은 대역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전 세계에서 이 하워드 엑스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똑같이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멀찍이서 바라보면 정말 김정은 위원장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아마 여기서 처음에는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다가 결국은 추방을 했는데 북한 관리들이 강하게 항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우리가 흔히 알게 됐을 때는 배포가 좋다.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서 나랑 이 맞짱을 틀 정도의 배포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머 코드도 없고 너무 아량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왕이면은 하워드 엑스랑 같이 만나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연출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열차 쇼보다 더 극대화된 쇼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사실은 박수영 기자 어제 저희가 하워드 엑스가 호텔에 사실상 감금 조치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아예 베트남에서 좀 추방이 됐다. 그런데 베트남 당국의 설명이 맞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가짜 김정은의 신변을 베트남 당국이 끝까지 보호해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불쾌하고 또 강력한 어떤 추방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김정은이 막 저 앞에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김창선 부장도 있고 보위사령부 부사령관도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워드 엑스처럼 특히 닮았으면 경호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베트남과 북한은 혈맹 관계다라는 것을 복원하려는 게 이번 의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누구보다 최고 존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이라는 걸 베트남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베트남에서 저렇게 김정은을 모방해서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 좀 더 춤도 추고 막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그냥 둔다는 것은 혈맹 관계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겠죠. 따라서 이 하워드 엑스에게 이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 하워드 엑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하워드 엑스와 이 트럼프 흉내를 내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베트남의 체류를 받을 때 체류를 받긴 했는데 이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신 저렇게 분장하고 돌아다니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미 약속을 했다. 네. 지금 하워드 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방을 당하는 것으로 지금 돼서 나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 헤어지기 전에 굉장히 진한 포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짜 하워드 엑스, 가짜 트럼프와 가짜 김정은이 저렇게 진한 포옹을 나누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했던 것만큼 김정은과 트럼프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상당히 대다수는 흥미롭게 보시겠지만, 가짜 김정은이 추방되는 소식까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궁금하실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김정은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을 갖는 것, 하태현 부장. 제가 알기로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지난 이제 싱가포르 때는 이제 만찬이 없었어요. 생일 일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오찬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했었던 그 코스염이라는 그 볼튼 보좌관에게도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연출됐는데 전날 만찬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전날 만찬을 한다는 건 아까 김영주 전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잡았다. 그런 부분 전혀 이게 서먹서먹하고 그다음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밥부터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찬이라는 건 특히 또 그 이영만리 타국에서 같이 저녁을 성대하게 한다는 것. 물론 베트남 쪽에서 같이 참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둘이 만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그 공동 발표문, 저게 어느 정도의 성격이 될지 모르지만 공동 발표문에 들어갈 몇 가지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창리나 풍계리에 대한 폐쇄 또는 검증,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에 대한 부분을 북한이 충분히 양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아주 제한적이나마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는 초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종전선언까지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 금강산 관광, 아직 개성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금강산 관광을 풀어줄 수 있다. 그 부분까지 만약 얘기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스몰딜 의 출발점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만약 거기서 만족하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한 그런 분위기 타진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저녁을 먹으면서도 조금 탑다운 방식으로 양 정상 간에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베트남 현지 언론 그리고 외신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스크리닝하고 있는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몇 분 상간 뒤에 잠시 뒤에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도착할 것이라는 보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 동당역에 도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아마 지켜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 박정화 대변인 지난번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저녁 만찬 자리에서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만찬,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분위기 내에서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반주까지 곁들인다면 훨씬 분위기가 좋아질 거고 최종적으로 있을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하는 건데요. 만찬의 이제 배석 범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좀 전에 우리 화면에 봤던 것처럼 북한 측의 김혁철과 미국의 비건이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최종적인 그 마지막 두 정상 간에, 정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정상 간에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만찬 중간이나 만찬이 끝난 상황이라도 한두 사람의 통역만 대동하고 두 정상이 조율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28일 최종적인 그 회담이 있기에 앞서서 사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결심에 대해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만찬장에서 서로 간에 제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서 참모진과 협의한 이후 정상회담 당일에는 모든 것이 합의된 상황에서 사실은 만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지에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요. 제가 계속 이거 외교적인 결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옮겨졌군요. 지금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저희가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은 호텔을 썼다고 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멜라니 호텔에서 멜리아 호텔에서 7층에 미국의 프레스센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미국의 기자들의 프레스센터가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겨졌다라는 베트남 당국의 결정을 지금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입수했습니다. 박수영 기자. 네. 둘이 같이 있다는 건 무리였어요, 역시. 네, 그렇죠.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아마 북한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미디어 센터가, 미국 미디어 센터가, 미국 기자들의 프레스 센터가 아마 멜리아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쓰도록 된 건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 우연치 않게 외교적 결례로 아마 이렇게 외교적 실수로 이렇게 같은 곳을 쓰게 되면서 북한 측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오늘 조금 전에 이 미국 기자들 프레스 센터를 IMC 국제 미디어 센터로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면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양측이 의도하지 않게 부딪히는 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모든 퍼즐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동당역에서 숙소로 곧장 오는 길에 뭐 한 군데 정도 들릴 예정이었는데 바로 지금 숙소로 와야 되는데 그 숙소 7층에 미국 프레스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 장비를 빼서 IMC로 옮겨가고 또 미국 프레스센터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미국 기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곳을 다 빼고 다시 한번 보안 점검을 하고 숙소를 정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서 현재 내리지 못하고 결국 숙소 문제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걱정이 되네요. 이게 북한에서 김창선 부장을 비롯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이미 수차례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 문제를 체크를 했을 텐데 만약 이 문제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열차가 조금 미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전 조율이 됐다라면은 나중에 북한으로 돌아가고 나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 특별 열차가 동당역을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내려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많이 펼쳐지진 않을 겁니다. 곧장 이동하게 되는 그 이후의 경로와 동선에 대해서 최종적인 확인 작업 때문에 아마 1시간 정도 시간이 늦춰진 것 같고요. 결국 지금부터 동당역에 들어오고 나서는 부가적으로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 동당역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열차가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특별 열차입니다. IMC로 프레스센터가 이전하는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 내리는 것을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특별 열차가 지금 현재 동당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차의 후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멈추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열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기까지 조금의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녹색 열차에 노란색 띠가 달려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 아니겠습니까? 지금 육안으로 그 색깔은 잘 보이지 않는데 녹색은 좀 보이네요. 예. 저 열차 이외에는 저기에 진입할 수 있는 열차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가 도착한 것으로 확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열차 뭐 앞서 몇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뭐 가벼운 로켓이 날아 들어와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방탄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또 객차칸, 뭐 식당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까지 실려 있는 주차장까지 지금 딸려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20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6량을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양 출발 66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지금 동당역에 도착을 한 모습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이 뭐 되겠습니다만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와 미국 프레스센터가 같은 곳이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안 하고 했다면 이 도착마저도 살라미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동당역에 열차가 도착을 했으니까 영점 나가 있는 베트남에 아까 외교장관이 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보도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외교장관이 아마 열차에 올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환영 인사와 함께 그 프로토콜상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고 여기서부터 모든 안전을 우리나라가 보장한다라는 이 정상에 대신한 그런 의전 절차를 거친 후에 아마 그 주요 수행원들이 모든 차량에 탑승을 하고 모든 게 정리가 된 이후에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하차를 하게 되면서 그 의장대 사열 이렇게 받으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미국 프레스센터와 호텔 문제가 지금 영 걸리는데 김창선 부장 선에서는 미국 프레스센터가 같은 층에 입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가능성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것이 보고가 됐고 아마도 추측컨대 김정은 위원장이 대노했을 가능성. 자, 지금 녹색의 금색 바탕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의 전면부가 기관차 부분이 동당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좀 화가 난 표정으로 내릴지 호텔 문제 때문에 아니면 너그럽게 웃으면서 내릴지 그 장면도 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선중앙TV에서도 뭐 여러 차례 봤지만 하태경 부장 막상 이 베트남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선중앙TV에서 봤던 것보다도 더욱더 그 열차가 좀 더 튼튼하고 견고한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국제 친선 전람관이라고 그런 이제 그 묘량산에 있는 곳에 가면 저 한 양이 실제로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좀 위성 수신 장치랄지 움직이는 그런 서기실장
서기실 이렇게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내부에 심지어 약간 부상을 입었을 때 긴급 수혈을 해서 응급 처치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량의 객차가 아예 그 부분으로 할애되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수술실까지 모든 갖췄다. 네,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특설 열차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특설 열차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아끼는 1호차예요. 열차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의전 행사가 있을 건데요. 베트남의 외교 당국자들이 먼저 열차에 올라타서 박정화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한다. 그리고 모든 보안상의 절차가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기보다는 저 열차에 같이 탑승을 했던 경호 인력들 아니면 수행진들이 먼저 내려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마지막에 이제 내릴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사실은 9시 정각 때부터 이른 시각부터 대기하고 있었던 뭐 검정색 벤츠 차량들, 아마 그 검정색 벤츠 차량들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을 하기보다는 수행진들이 탑승할 가능성이 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탑승할 차량은 이 열차에 실려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뭐 거의 수행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김여정 부부장이 함께 내리는 장면들이 포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지금 전 세계의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밝게 웃으면서 베트남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동당역에서는 말 그대로 의장대 사열이라고 하든지 어느 정도 환영 인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레머니 정도로 좀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곳을 향하게 될지가 제일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박장성을 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고요. 이제 바로 조금 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저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이 포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정은 특별열차가 동당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멜리아 호텔로 가는 길목에 어디를 들릴지가 관건인데, 멜리아 호텔에는 박수현 차장, 뭐 유사시에 헬기를 타고 탈출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면서요, 그 숙소에.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숙소를 잡은 것 아닐까요?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일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저 특별 열차에도 헬기가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그 헬기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자동차는 막힐 수도 있고, 또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에 특히 교통 지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헬기가 반드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곳을 감안을 해서 잡은 곳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특별 열차 같은 경우에는 23일 오후 4시 반에 지금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사흘 만에 지금 기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베트남을 밟게 되는 거고요. 네, 저 지금 벤츠 차량이 베트남 국기와 북한 인공기를 모두 단 벤츠 차량이 김정은 위원장 일행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곧 기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마 저 열차에서 내린 김정은 위원장의 이 1호차가 지금 앞으로 와서 다시 대기를 하는 모습 같은데,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카펫을 벗어난 그냥 땅바닥을 밟지 않게 하겠다 하는 어떤 북한 의전 관계자들의 자존심도 좀 여기서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거 한 30에서 50발자국 이내에 바로 레드카펫이 끝날 거고요. 거기서 바로 그 벤츠 풀만 가드 차량에 타게 되고, 바로 옆에 지금 경호 인력들 10여 명의 건장한 190cm 이상 되는 경호 인력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뛰어서 출발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상은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차량이 정리되면서 경호 인력들이 이제 그 인해 장벽을 치듯이 둘러쌌잖아요. 지금 전용훈 기자가 섰습니다만은 레드카펫 끝자리에 보면은 출입문이 아직 보이지가 않나 보여요. 약간의 조정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열차가 지금 미세하게 조금씩 계속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 아마 카메라가 먼 곳에서 원경으로 지금 찍고 있을 텐데, 신변보호나 경호 차원에서 아마 그 출입문이 있는 곳에 열차를 바로 되지 않았을 걸로 추측이 되고, 지금 대부분 많이 이제 정비가 자, 문이 열렸군요. 예, 문이 이제 열리고 지금도 아직 중간선에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난 시간 후에 아마 문이 제자리를 잡지 않을까. 다시 뒤로 가는 모습도 보여요. 이게 문이 열려서 저 레드카펫과 문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기관사가 좀 문책당할 가능성까지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저게 딱 맞춰서 서는 것이 네.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세 조정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1호기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파일럿들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이 사다리 차라고 하잖아요. 딱 맞추는 편인데 미세 조정은 어느 정상이든 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 레드카펫과 김정은의 1호차와 열차의 문이 일직선상으로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김창선 부장이 안으로 네. 진입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진입입니까? 네. 들어갔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어떤 호위 부대가 또다시 V자 형태로 도열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서 불과 몇 발자국 걸어서 차에 탑승을 할 가능성인데 사실은 베트남 당국이 사열도 준비했고 또 뭐 환영 음악도 준비했는데 그리 환영 행사에 길게 머무를 가능성은 또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두벅두벅 몇 걸음을 걸어서 한 차례 손을 흔드는 장면 정도는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외에 누구랑 악수를 한다거나 물론 베트남 외교장관하고 맨 앞에 서 있는 베트남 외교장관에게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화동해주는 꽃다발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큰 공식 행사는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미 지금 저 객차 안에서 이런 얘기가 좀 오갈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 동지께서 내리시면 아마 어떤 의전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최종 브리핑을 뭐 김여정 부부장이 됐든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역시 김여정 부부장이 내리고 김창선 부장은 뭐 손을 흔들고 있군요. 저 손을 흔드는 게 인사가 아니라 뭔가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아직 좀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친절하기도 하네요. 아직 아니다. 역시 김여정이 1번이군요. 예. 김창선 부장이 이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아마 최종적으로 더 점검하기 위해서 1차 내렸던 거 아닌가 추측이 되네요. 그죠? 결국 비서실장은 김여정이고 김창선은 비서실 부부장. 예. 그런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뭔가 직책과 실무진이 좀 바뀐 느낌인데 김여정의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김창선 부장이 확인하더라도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열차에서 하차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로도 좀 보입니다. 동당이라시가 뭐 베트남 접경에 있어서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 지금 벌써 몇 시간째 학생들과 그 시민들이 나와 있으면서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뭐 프레스센터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미국 프레스센터가 바뀌는 상황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가짜 트럼프는 그냥 있습니다만 가짜 김정은은 추방이 될 정도로 베트남 측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대륙을 쭉 지금 문은요. 네,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내릴지요? 다시 김창선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열차 객실에서 내려서 레드카펫 위를 성큼성큼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려 65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독도 있을 텐데 66시간 만에 현재 동창역에 도착한 모습. 그 뒤로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자, 서여순대로 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용호의 모습도 보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꽃을 받아서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뒤로 깊게 보이는 건 김정은 위원장 예. 경호 인력 머리 위로 보이는 부분이죠. 저기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새롭게 달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측의 환영 인사와 하나둘 인사를 하면서 뭔가 짤막한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평양 실세들이 지금 하나둘 서열 순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뒤를 이어서 하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마이티엔동이라는 총리실 장관이 오전부터 나와 있었죠. 예. 이미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정부 인사들도 오전부터 나와서 지금 의전을 챙겼고 지금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환영한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열차 이동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밝아 보이죠? 아마 처음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했을 당시만 해도
평양냉면 얘기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순수했던 모습을 이제 탈피를 해서 정상국가의 아주 그 세련된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가슴에 그 초상위장이라고 하죠,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은 배지를 달지 않고 있는 모습도 이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 사람들은 다 달고 있죠, 지금. 왼쪽에 붉은 가슴에 붉은 인공기나. 김정은 위원장이 검정색 인민복 차림으로 내려서 취재진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인민복 차림으로 양복이 아니라 내렸다라는 것은 역시 할아버지 김일성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에 인민복 차림으로 방문을 해서 호치민 주석과 만났었던 그런 기억을 다시 베트남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대기됐던 벤츠 풀만 가드 1호 차량에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애써 웃고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좀 피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처음 타봤을 겁니다. 60시간이 넘는 기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은 하고는 내내 불만을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좀 여독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바로 가는 길에 과연 박장성 등을 돌려서 행보를 이어가게 될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창문을 내리고 또 환영 인파들에게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도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예측을 해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이 1호, 국도 1호선을 타고 멜리아 호텔 쪽 하노이의 숙소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어디를 지나쳐서 갈지도 이제 조만간 아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공장을 찾을지. 예,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정상이 전용 차량에 타고 방탄 차량에 탑승하면 멈춰서지 않는 게 관례인데요. 지금 멈춰서 있잖아요. 멈춰서 창문까지 지금 내리고. 의전에 상당히 굉장한 미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모든 동선을 짤 때 서서 이미 차량을 타면 그건 출발을 의미하는데 예. 지금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손을 열고 있고 차가 그대로 멈춰서 있잖아요. 저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그러니까 한번 일부러 짚어봐야 될것 의도적으로 같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베트남의 현지 사정 때문에 현재 지금 의도와 상관없이 멈춰 있다. 뭔가 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는데 저는 네. 저렇게 서 있는 건 처음 봅니다. 하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차량 동선, 차량 배열이 형성이 되면 정상이 탑승을 하는 순간 바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게 그 경호 원칙상 맞는 건데요. 가능성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지금 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외교의전상 약간의 문제가 좀 있을 가능성이 하나. 두 번째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이 풀만 가드만 따로 지금 역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 앞에 도로가 넓지 않아서 차량 대열을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역 앞에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을 하고 이 풀만 가드가 중간에 끼는 과정 그런 과정에 서 있었을 가능성. 아, 두 가지. 역시 이제 뛰기 시작. 역시 뛰는군요. 좀 가엽기도 하고 왜 꼭 굳이 뛰어야 할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다시 뛰는 영상 그리고선 이제 짧게 뛰는군요. 많이는 안 뛰었습니다. 많이는 안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앞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경호원들이 탑승한 경호 차량이 앞뒤로 호위를 하고 그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과 또 똑같은 차량, 우리 클론 차량이라고 하는데 그 클론 차량이 이동을 했고 또 베트남 당국의 이 경찰 당국의 사이카와 의전을 받으면서 현재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노이 숙소까지는 거리가 130km,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구간인데요. 특급 호송을 베트남 당국에서도 아마 신경을 쓸 수밖에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먼저 베트남 경찰의 사이카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순찰차, 페트롤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베트남 현지 언론들 같군요. 아닙니다. 지금 그 북한의 공식 베트남 내셔널 베트남 국영방송에서 이제 찍는 모습이고 저기에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 TV 기자들도 저 무게차에 싣고서 도착 장면을 생생하게 지금 발송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도 현재 굉장히 긴 차량 행렬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으니까 첫 번째 게 확실하네요. 네.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 탔습니다. 원래는 그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를 몰라야 모르게 되는데. 탑승하면 바로 섞여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다 알아버렸어요. 하다가 뭐 바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뒤 이어서 이제 V자 대형으로 경호를 했었던 경호원들이 탑승한 차량도 현재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과연 이 차량 행렬이 삼성전자 공장에 멈춰 설지 아니면
베트남에 마련돼 있는 북한군 묘역에 멈춰 설지는 뭐 현재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아니면 바로 호텔로 갈지도 현재 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태경 부장과 또 우리 김영주 의원 등등은 베트남 북한군 묘역에는 적어도 들러설 것이다 라고 현재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그런 상황인데, 김병현 박사님,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트남의 도로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있는 도로를 사실 다 어느 정도 폐쇄 조치를 하고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굉장히 저속으로 달리게 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하더라도 170km 구간이라고 한다면 한 2시간 정도의 시간들을 잡아야 될 텐데, 특히 하노이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베트남 가보신 분들 다 인지를 하겠지만 정말 오토바이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걸을 때도 보통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데, 무단횡단하면서 멈춰서면 사고가 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지 알아서 오토바이들이 피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 차량이 2시간 반 안에 하노이에 도착하게 될지 좀 상황이 주목이 되고요. 아마 그 기간 중간 동안에 어딘가를 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너무나 긴 시간의 열차를 타고 온 터라 일단은 숙소로 바로 향할 가능성도 꽤나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뒤 이어서 베트남 경찰 당국의 차량들도 지금 섞여서 굉장히 긴 차량 행렬이 지금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요 지역에, 예상 방문 지역에 이미 저희 국내 취재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 행렬 차량이 들어온다면 저희 중계진의 카메라에 아마 포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당역에 내려서 하노이로 출발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향하고 있는 호텔을, 그리고 그 22층 스위트룸을 저희 기자가 한번 미리 어제 가봤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할 스위트룸은 멜리아 호텔 2201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입니다. 2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이렇게 2201호 프레지덴털 룸이 나오고요. 경호원이 막아서는 모습. 조심하다 그러지. 아직 잘못 왔는데 어쨌든 내려가시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진 아래층의 스위트룸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위층은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여기는 그냥 스위트. 문을 열면 복도가 나오고 소파도 보이고 응접실도 보이고, 침실은 뭐 고급 자재로 꾸며졌습니다. 김정은의 방은 스위트룸보다 더 큰 규모로 1박에 2,500달러, 우리 돈으로 28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숙박비를 자랑합니다. President suite room is bigger than suite room. Facility in the room is a little bit different. It's good because of we black. 자, 지금 호텔 측에는 보안 검색대가 설치됐고, 또 정문에는 무장 경찰이 배치된 모습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알리는 안내판도 붙고, 또 꽃단장을 새로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박정희 호텔 측에서 제공한 화면을 통해서 그 객실 내부를 좀 봤습니다만, 미리 북한 측 수행원들이 다 도착을 며칠 전부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안에 있는 가구나 침대 뭐 이런 것들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밀착 수행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도 좀 대조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소에 늘 쓰는 뭐 소파나 침대 이런 것들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예. 통상 보면 전 정상이 묵는 숙소를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층은 다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은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 베트남 하노이의 오페라 하우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도 지금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현지로부터 전해드렸는데, 오페라 하우스 인근의 영빈관, 아마 환영 만찬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데, 이게 보니까 일주일 이상 보수 공사를 했고, 또 그 영빈관의 내부 카페트, 또 변기까지 모두 다 지금 교체를 하고, 또 외부 조명 장식까지 모두 다 지금 교체를 했다라고요. 네, 영빈관이 변기까지 뜯어냈다 해서 김정은 위원장 숙소가 영빈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때 추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이 방문했을 때도 영빈관을 숙소로 사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인 숙소는 멜리아 호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 장소가 영빈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장소를 위해서 변기까지 뜯어낼 정도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오페라 하우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트남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식민 관리들이 즐기고 관람하기 위해서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같이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취향이 같이 오페라를 보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오페라 관람보다는 영빈관에서 만찬 정도로 대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변기를 교체한다라고 해서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 정상이 외국을 갔을 때도 변기를 교체했던 적도 많이 있어요. 네, 전임 대통령의 얘기긴 한데 어쨌든 저건 경호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정상의 신체 정보가 노출되는 건 굉장히 극비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과체중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김정은 젊은 나이에 김정은 위원장이지만 어느 정도 신체가 건강한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들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부분 본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나 지난번 우리 워커힐에 모았던 김여정 일행이 모든 침대 시트까지 다 떼갔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전 상의 어떤 만전을 기하는 건 너무 이상할 건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뭐 오페라 하우스 역시 거기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만찬이 이루어진다면 또 하나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현성월이라는 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현성월 지난번에 단장. 네, 싱가포르에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는 그런 공연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고 만찬을 만약에 베트남 정부에서 만약에 주선을 한다면 뭐 주재국에서 공연을 하는 게 맞지만 혹시 그 현성월 일행에게도 한 번에 어떤 베트남에서 하는 북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이 차량 행렬들이 국도 1호선을 타고서 쭉 하노이까지 막힘없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에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부터 또 오후 4시까지,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까지, 어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저녁 6시까지겠군요. 이 국도 1호선이 현재 통제가 돼 있다라는 공문을 저희가 좀 취재했는데 오후 4시까지만 이 국도 1호선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 차량 행렬이 이미 다 하노이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은 곳을 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정상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통제된 시간에 보면 오후 4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마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후 4시까지 국도 1호가 막혀 있다는 것, 그러면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장, 그러니까 그 북한군 묘역이 있는 박장을 갈 가능성 정도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박장 같은 경우에는 국도 1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하노이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금 뭐 동당에서 도착해서 달리면서 멜리아 숙소인 멜리아 호텔로 바로 가더라도 갔다가 지금 뭐 박장 정도 다시 들리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장을 들리는 정도로 오늘 일정을 뭐 잡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미 차량 행렬들이 저희 취재진이 있는 동당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현재 어느 곳을 정확하게 달리고 있는지는 영상으로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이 길목마다 카메라를 배치시켜 놨기 때문에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 행렬이 포착이 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시 한 40분경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베트남 현지는 지금 8시 4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하면 4시까지면 아마 박장 정도 한 군데 정도는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내륙을 쭉 열차를 타고 오면서 고속철도 다 막고 베트남 들어가서는 또 1호선 다 막고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북미 정상을 위한 베트남 방면에 굉장히 많은 그 세계적인 관심을 끌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특집으로 보내드린 돌직구쇼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도착 장면을 여러분께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장면 저희가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뒷 프로그램에서 채널A에서는 오늘 계속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동선에 대해서 밀착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뉴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